다르푸르의 대규모 학살 위협이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단의 엘파쉐르 도시에서는 군과 신속지원군 RSF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만 명이 집을 떠나고 수천 채의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현재 세계적인 우려의 중심에 있으며 RSF가 도시를 포위하면서 주민들은 식량과 의료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RSF는 다르푸르에서 2000년대에 민간인을 학살한 잔자위드 민병대의 후신으로 최근 몇 달 동안 엘파쉐르 주변의 40개 이상의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또한 RSF는 주요 병원을 공격하고 민간인을 구타하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서쪽과 다른 다르푸르 지역으로 피난을 가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180마일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르푸르에서는 170만 명이 굶주리고 있으며 엘파쉐르가 포위되면서 구호 물자가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다르푸르와 중부다르푸르 지역에서는 식량과 의약품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RSF의 주요 지휘관들이 엘파쉐르 전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학살 위협은 2000년대의 다르푸르 대학살과 유사하며 국제사회는 또 다른 대규모 학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의사단체가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업무 복구 명령을 거부하는 의사들에게 처벌을 경고하며 대한의사협회를 해산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에서 약 14만 명의 의사를 대표하며 주로 자영업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이번 파업이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하며 서울 여의도에서 약 5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1.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할 것. 2.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 패키지 보완. 3. 2월부터 직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모든 행정명령과 처벌 취소. 정부는 이 요구사항을 거부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만약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6월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아침 9시까지 의사들에게 업무 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전국 36,371개 민간 병원 중 약 4.02%가 이날 폐업 의사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지역 내 의사들의 참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의 행동이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 의료개혁위원회가 주도하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30% 이상의 지역 병원이 폐업할 경우 현장 조사 및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환자단체들은 정부의 의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의사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병원에서는 큰 의료 서비스 중단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푸틴의 베트남 방문, 끊임없는 우정.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동아시아 순방의 2번째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북한 방문에 이어 러시아가 여전히 이 지역에서 외교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홍보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베트남은 유럽 및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하면서도 러시아와의 역사적 유대를 여전히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노이 정치구역 바딘의 작은 공원에는 영웅적인 자세를 취한 레닌 동상이 세워져 있으며 매년 그의 생일에 베트남 고위 관계자들이 헌화를 합니다. 베트남과 러시아의 관계는 1950년대 북베트남에 대한 소련의 군사, 경제, 외교적 지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베트남 경제는 글로벌 시장에 통합되면서 변모했지만 베트남은 여전히 주로 러시아산 군사 장비를 사용하고 남중국해에서의 석유 탐사를 위해 러시아 석유 회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베트남의 외교적 도전 과제를 제시했지만 베트남은 유엔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여러 결의안에 기권하면서도 우크라이나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키이우에 일부 지원을 보냈습니다. 베트남은 대나무 외교라는 외교 정책 원칙을 고수하며 모든 나라와 친구가 되되
공식적인 동맹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를 쉽게 개선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 공식 방문이 그를 고립시키려는 국제적 노력을 훼손한다고 반대했지만 역사적 유대와 공공 여론을 감안할 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여론은 유럽과 달리 갈라져 있습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군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완전히 끝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최근 베트남 공산당 내에서의 고위급 사임은 내부 경쟁과 향후 국가의 방향성에 대한 논쟁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와 친구가 되고 적이 되지 않는다는 야망을 포기하겠다는 논의는 아직 없습니다. 푸틴의 베트남 국빈 방문, 미국의 비판.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북한 김정은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후 아시아 두 국가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하노이 공항에 도착하여 베트남 부총리인 트란 홍하와 고위 당 외교관인 레 호아이중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공산당 지도자 응우옌 푸종, 국가주석 도람, 총리 판민진과 만날 예정입니다. 또한 호치민 묘소를 포함한 헌화식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관계자들은 이번 방문이 경제, 교육, 에너지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두 국가 간 교역액은 35억 달러로, 이는 베트남의 중국 1,750억 달러, 및 미국 1,230억 달러, 과의 교역액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방위 협력이 비공식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베트남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수십 년 동안 모스크바는 하노이의 주요 무기 공급자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베트남 공산당 신문에 실린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지지해준 베트남을 칭찬했습니다. 베트남은 중립 외교 정책을 공식적으로 추구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비난하는 것을 기권해왔습니다. 베트남은 미국과 EU와도 신중하게 동맹을 구축해왔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하노이와의 외교 관계를 격상시켰으며 베트남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미국은 푸틴의 방문에 반대하며 어떤 나라도 푸틴에게 그의 침략 전쟁을 홍보할 플랫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평양 방문 이후 이루어졌으며 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어느 한쪽이 공격받을 경우 상호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서방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 하노이를 방문해 미국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베트남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이에 맞서 3개월 후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상호 군사 지원 약속. 2024년 6월 20일 북한과 러시아는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즉각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협정은 냉전 시절 동맹이었던 두 나라가 1961년 체결한 상호 방위 협정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정의 제4조에 따르면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거나 전쟁 상태에 있을 경우 다른 쪽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각국의 법률에 따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헌장 제51조는 회원국이 개별 또는 집단 자위 조치를 취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은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가 북한을 얼마나 지원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북한은 21세기에 들어 유일하게 핵실험을 한 국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방과 미국의 패권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정책에 맞서 싸우기 위해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협정은 또한 어느 쪽도 상대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3국과의 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서로의 영토가 상대국의 안전과 주권을 해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국방 능력을 강화하는 공동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에 대해 한국과 백안과는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일본은 푸틴 대통령이 군사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워싱턴과 서울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경계하고 있으며 양국이 무기를 거래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은 무기 거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 미하일로 포돌랴크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부과된 모든 제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이번 협정이 독재 권력이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평양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정책에 대한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모든 정책,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핵에너지, 우주 탐사, 식량 및 에너지 안보에 대한 협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부 사막에 버려진 흑인 이주민들, 유럽연합의 개입. 수년간 사하라 사막에서 흑인 이주민들이 버려져 왔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이러한 체계적인 경찰 학대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4년 6월 20일에 발표된 이 조사에서는 흑인 이주민들이 유럽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경찰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유가 이에 묵시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피소드 내용. 조사기자 베아트리스 라말류 다 실바는 흑인 이주민들이 유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겪는 학대와 이에 대한 이유의 역할을 탐구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마르코스 바르톨로메, 두하 모사드, 케빈 허틴이 제작하였으며 말리카 빌라를 대신해 진행되었습니다. 알렉산드라 로크가 편집을 맡았고 사운드 디자이너는 알렉스 롤단입니다. 관객 개발 및 참여 책임자는 아야 엘밀레이크, 참여 프로듀서는 아담 아부가드입니다. 알렉산드라 로크는 더 테이크의 총괄 프로듀서이며 네이 알바레즈는 알자지라의 오디오 책임자입니다.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담 성공, 전쟁 종식의 중국이 중요, 싱가포르 주재대사, 우크라이나의 카테리나 젤렌코 싱가포르 주재대사는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평화 정상회담을 성공시라고 평가하며 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이 이 회담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코 대사는 이번 회담이 100개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이는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세계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중국을 적으로 여기지 않으며 친구로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베이징이 주도하는 평화 정상회담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지만 이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기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정상회담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중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브라질과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대한 평화 과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아시아에서 태국, 동티모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한국 등 8개국만이 참석했습니다. 젤렌코 대사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처음으로 이런 회담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코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장 약한 국가들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아시아 국가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해 전쟁 종식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젤렌코 대사는 우크라이나와 동남아시아 간의 협력 여지가 많으며 전후 재건 프로젝트에서 이 지역에 더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의 응답에 대해서는 러시아 침공 초기부터 강력한 입장을 취한 점을 칭찬했습니다. 젤렌코 대사는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찾기 위한 과정의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특별그룹과 고문, 장관들이 평화 공식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